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워털루 전투는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연구된 전투이기도 하죠. 그만큼 모호한 구석이 많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나폴레옹도 내가 분명히 이긴 전투인데 패배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의 유배지에서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를 계속 복귀하며 분석했다고 하죠. 오늘은 그 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15년 벨기에의 남동부 워털루 근처 라벨르 알리앙스.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7만 2천, 웰링턴 공작이 지휘하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연합군은 6만 8천 명이었습니다. 단 블리허가 지휘하는 프로이센군 4만 5천 명이 연합군을 돕기 위해 워털루로 다가오고 있었고, 이들의 합류를 막기 위해 프랑스의 그루시 원수가 3만 명을 이끌고 프로이센군을 추격 중이었죠. 웰링턴은 반달형의 구릉에 굳건한 방어진을 구축합니다. 가로로 긴 산등성이가 횡대로 포진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웰링턴의 전술은 프로이센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것이었고,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군이 도착하기 전에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속전속결로 가야 하는 상황.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상하게 머뭇거립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전날 비가 와 땅이 진창이 되는 바람에 포를 땅에 고정시키기 위해 땅이 굳기를 기다렸다는 설. 지병이었던 극심한 위경련이 도졌다는 설입니다. 아무튼 8시에 시작했어야 할 전투는 11시가 넘어 시작됩니다. 전투도 절반 이상을 나폴레옹이 아닌 미셸 네 원수가 지휘하게 되는데요. 결과론이지만 바로 이 점이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웰링턴이 자리 잡은 구릉 앞에는 우구몬과 라 에이상트라는 두 개의 전초 요새가 있었는데요. 프랑스군은 웰링턴의 중앙병력을 유인하기 위해 이중 우구몽의 공격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네는 병력을 찔끔찔끔 내보내다 시간만 끌고 함락을 못 시킵니다. 결국 영국군 중앙에 대한 공격이 뒤늦게 시작되었죠. 나폴레옹군의 장기가 원래 포병인데요. 그래서 프랑스군은 포병의 집중 사격을 통해 밀집 대응으로 있는 적군 보병을 학살하고, 그렇게 방어진이 흐트러지면 그때 아껴뒀던 보병을 투입해 적진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웰링턴은 넘어오지 않았죠. 웰링턴은 보병대를 가는 한 줄의 횡대로 배치했다가 프랑스군의 포격이 시작되면 산등성이로 대피시키면서 포격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참다 못한 프랑스군 보병사단이 먼저 공격을 개시했지만 효과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했죠. 오후 1시경, 네는 영화와 그림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공격을 전개합니다. 2만이나 되는 기병대를 일거에 풀어 영국군 보병진을 급습한 겁니다. 보병의 도움 없이 돌격하는 대규모 기병부대는 모든 영화에서 백미로 등장할 정도로 장쾌한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영국군은 침착하게 13개의 방진을 구성합니다. 프랑스군 기병은 소리를 지르며 주변만 맴돌았고, 결국 이 돌격은 실패로 끝났죠. 나폴레옹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보병진에 대한 기병의 단독 돌격은 이미 한 세기 전에 효용을 잃은 전술이었죠. 말은 본능적으로 방진의 총검을 두려워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는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기병과 보병의 연합 공격을 통해 연합군의 전위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때마침 우익에서 싸우던 에르몽의 보병사단도 적진 침투에 성공하며 분위기는 다시 프랑스로 넘어오죠. 이제 결정타를 날려야 하는 순간, 네는 나폴레옹에게 증원을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예비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워털루를 향해 달려오던 프로이센군 전위가 우익 쪽의 모습을 드러내는 바람에 도몽 장군 휘하 4개 사단을 이미 그쪽으로 급파했던 건데요. 나폴레옹의 손에는 불패의 부대라는 황지의 근위대만 남았고, 나폴레옹은 네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착 상태가 계속되자 냉철하고
대담한 승부사 나폴레옹은 결단을 내립니다. 불패의 부대 근위사단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오후 6시경이었죠. 나폴레옹의 근위대는 기병의 호위를 받으며 중앙으로 전진했고 산등성이 뒷면에 숨어있던 영국군 보병사단과 격전을 벌인 끝에 마침내 능선을 확보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영국군 근위사단이 일제 사격을 퍼붓습니다. 웰링턴은 여세를 몰아 기병대까지 가세시켰고 치명적인 맹공 앞에 불패의 근위사단도 무너지고 말았죠. 사실 나폴레옹의 승부수는 두 가지 과정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이센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웰링턴의 중앙을 파괴한다. 프로이센 본대가 도착한다 해도 그루시 군대가 먼저 도착할 것이고 그 효과만으로도 적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나폴레옹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등장한 부대는 그루시가 아닌 프로이센 본대였죠. 먼저 도착할 걸로 믿었던 그루시는 그 시간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루시를 불러들이기 위해 참모장이었던 술트 원수에게 전령을 보내라고 지시해 뒀는데요. 술트가 그만 전령을 달랑 한 명만 보내는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폴레옹은 베르티에였다면 20명은 보냈을 텐데라고 중얼거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프랑스군은 패배했고 나폴레옹의 천하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주는 천재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업적에 대한 불만족,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욕구,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천재들은 새로운 것, 미지의 영역이 주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이겨내죠. 그런데 이 자부심에는 종종 이런 것들이 가미됩니다. 바로 과거의 자신을 뛰어넘을 사람, 자신의 업적을 뛰어넘을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자만이죠. 양날의 검입니다. 자부심과 자기 확신 없이는 불가능에 계속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의 업적을 뛰어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보이면 이 자부심이 상처를 입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랬죠. 아우스터리츠에서의 승리 이후 실은 그 전부터 나폴레옹은 잘난 부하, 창의적인 부하를 미워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용맹하고 뛰어난 장군들은 전사해버렸고 나폴레옹 주변에는 예스맨 혹은 충직하지만 창의력이 부족한 부하들만 남게 됐죠. 적들은 워털루 전투 이전에 벌써 이런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나폴레옹을 직접 상대하는 대신 그의 부하들을 공략합니다. 아우스터리츠에서 나폴레옹은 마치 신처럼 지휘관들의 생각, 돌발 변수, 잠재적 능력까지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워터루에서는 모든 지휘관들이 엉뚱한 실수와 명령 불복종을 저지르죠. 나이가 들어도 개인의 성격과 재능에 대한 판단은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 이전처럼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나폴레옹 대신 나폴레옹의 손과 발이 되어줄 유능한 지휘관들이 이제 나폴레옹 주변에 없었던 거죠. 나폴레옹의 계획과 판단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손과 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이랄까요.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사람도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감사합니다.